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미국의 전력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이라면 뭐니뭐니 해도 항공모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대체할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은 더 많은 출격 횟수를 달성시켜 실질적인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더 나은 성능의 원자로와 자체 방공 시스템은 물론 레일건, 레이저 요격 시스템 같은 여러가지 획기적인 신기술까지 논의되며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의 1번함인 CVN-78 제럴드 알 포드가 초도함 전투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예산을 29억 달러나 초과하고 인도가 2년이나 늦어진 것도 모자라 함재기 이착륙은 물론 방어체계의 탑재나 함내에서의 무장 이송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확실히 제럴드 알 포드는 실패한 항공모함이라고 할 만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엄청난 돈과 기술, 노력을 쏟아부은 미국의 차기 항공모함 프로젝트인 CVN-X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전자기식 캐터펄트 이멀스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이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이를 들어 반전단체에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제조비가 한 척에 129억 달러가 넘는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이 F-35 전투기 프로젝트와 함께 미국의 국가 예산을 막대하게 낭비하는 무용지물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 외에도 이번엔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치명적인 결함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는 전자기식이 아닌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했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고온 고압의 증기를 이용해 함재기를 밀어주어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의 갑판 위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인데요. 이 캐터펄트를 사용할 때 증기 때문에 피어오르는 연기가 멋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증기식 캐터펄트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게가 1500톤에 달하기 때문에 함체에 무리가 많으며 증기 파이프의 냉각 및 정비 문제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캐터펄트에 증기 압력이 부족한 채로 사출해버리는 바람에 콜드캣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콜드캣이란 함재기를 밀어주는 캐터펄트가 제대로 된 속도를 내지 못했을 때 함재기가 양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해버리는 사고를 말합니다. 증기식 캐터펄트는 운용 인원 또한 12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인력 절감 및 기계화에도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기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전자기식 캐터펄트였습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증기식 캐터펄트보다 무게가 훨씬 가볍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인원도 적어지게 되는데요.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캐터펄트의 출력을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어 무인 전투기들이나 함상용 무인 공중급유기인 MQ-25 스팅레이 또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중급유기를 사용하게 되면 함재기들의 전투 반경을 늘려 항모를 접근시킬 필요 없이 더욱 먼 거리에서부터 작전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정거리가 긴 극초음속 미사일로 더 이상 항모 전단이 두렵지 않다. 항모가 전세계를 주름잡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응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원자로에서 증기 파이프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함 공간의 단순화와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정비에 드는 비용과 운용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실제로 운용해 보았더니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400번의 과정 중 한 번꼴로 문제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기준치는 4166회 중 한 번꼴로 고장이 나타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보다 10배나 더 높은 결함 수치가 나와버린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문제로 2014 회계연도 시험평가 도중 함재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대두되었는데요.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강한 추진력 때문에 F-28EF 슈퍼호넷이나 EA-18G 그라울러가 480갤론짜리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했을 때 기체 피로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럴드 알 포드급에서 이들 기체 이착륙은 금지된 바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한다면 여기에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것이 바로 EMP 무기죠. 전자기식 캐터펄트인 이멀스는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적의 EMP 공격을 맞을 경우 무력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적이라기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강제 착륙 장치 AAG입니다. 함재기의 이륙뿐만 아니라 착륙도 문제입니다. 기존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는 마크7 유압식 강제 착륙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은 최신형 강제 착륙 장치인 AAG를 채용했는데요. AAG는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미 해군이 함께 만든 신형 강제 착륙 장치입니다. AAG는 워터 터빈으로 에너지를 흡수하여 함재기들을 착함시키는 방식인데요. AAG는 현재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인 FA-18EF 슈퍼호넷뿐만 아니라 함재기용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 라이트닝2, X-47 등 무인기의 이착륙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신기술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AAG는 2009년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2018년까지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AG는 개발 기간이 2.5배 더 걸리게 되었고 비용 또한 7배까지 상승해 버렸습니다. 대부분 항모 함재기의 주요 손상과 고장은 착륙할 때 어레스팅 기어에 걸려 급정지되면서 발생하는 기기와 동체에 대한 충격으로 발생하는데요. AAG의 개발사인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이를 유압식이 아닌 전기식으로 바꾸면서 충격을 최소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종사들의 말에 의하면 기존의 재래식 강제 착륙 장치에 의한 충격과 별다른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하네요.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듀얼 레이더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원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위상 배열 레이더인 듀얼 밴드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이었는데요. 덕분에 웬만한 구축함보다 탐지 거리가 더 넓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스파이3 X밴드 다기능 레이더 MFR을 3면 배치하고 스파이4 S밴드 광역 수색 레이더 VSR 또한 3면으로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스파이3 MFR은 펜슬 빔으로 저고도 표적까지 정확히 식별해낼 수 있는데요. 중거리 방어용인 ESSM, 근접 방어용인 RAM이나 CIWS 등으로 구성되는 함정 자체 방어 시스템과 연동되어 항공모함의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목표를 탐지하는 레이더인 스파이4 VSR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파이4 VSR은 개발 초기에 다른 항공 관제 레이더와의 간섭 현상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일본 함인 제럴드 R 포드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로 스파이3와 스파이4를 연동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후 이번 함인 존 F 케네디 함부터는 이것 대신 좀 더 발달된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N-SPY-6V AMDR의 간략형인 EASR이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1억 8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잦은 고장에 수리까지 어려운 탄약 보급용 엘리베이터가 지적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만 해도 현재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의 11개 엘리베이터 중 단 2개만이 작동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엘리베이터가 전자기 전압과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동 시스템이기에 파도의 충격과 해수에 의한 오염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기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스팀 및 유압 방식에 의한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드물었다고 하네요. 포드급 항공모함의 엘리베이터 대부분은 자동화되어 있어 미세한 충격에도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받아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수리하려면 부품 전체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어 문제라고 하네요. 소소한 불편사항으로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동화와 인력 절감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다 보니 화장실 청소에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가 발생한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보면 앞으로 미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에 여기저기 문제가 많다니 큰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군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첫째,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의 무리한 군사혁신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군사혁신에 매료된 그는 두세 단계의 기술을 뛰어넘는 수준을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작전 성능 요구에 적용해버린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현재 미 해군에서 작전 운용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연안 전투함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이 나오기 전에 당시 해군 전문가들은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해군력 건설은 몇 단계를 뛰어넘는 혁명적인 것보다 단계적인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 혁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의 기능이 약화된 것도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는 작전부대 요구사항과 제작사가 제공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간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여 개념 설계에서 상세 설계로 발전시켜 시제함을 건조합니다. 그런데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같은 경우 작전 운용보다 군사과학기술을 강조하다 보니 작전부대 소요 제기 및 운용 개념, 전력 간의 연계성을 놓치는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동화에 집중했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군의 무기와 장비들은 원 해외 해양 환경에 적합하도록
다소 많은 인원이 투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계식을 고수해야 작전 운용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번 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를 갖고 있어 후속함들은 예상보다 늦은 2024년 이후라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이 많은 문제점을 뛰어넘고 최강의 항공모함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어떤 무기든지 어떤 나라든지 초도함의 건조 사업은 많은 문제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경우 이전까지 한 번도 검증된 바 없는 최신 기술로 최초의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오로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이후의 보정으로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군사 최강국인 미국도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4.5세대 자체 전투기인 KF-X 사업을 통해 기술을 먼저 확보하려 든 것이 잘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만큼 어떻게든 문제점을 해결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제8항모 전투비행단에 배속된 USS 제럴드 R 포드함은 올해인 2020년 6월 PDT&T 훈련을 통해 총 324회의 캐터펄트 발사 및 착륙을 위한 주 야간 순환 비행 작전을 실시했는데요.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아직도 다운되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3,480건이 넘는 훈련을 거치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기 엘리베이터 또한 지금까지 10,000사이클 이상을 실행하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량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고요.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해양 타격의 중핵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텔스기나 무인 전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함재기를 운용하여 하루 최대 1,080여 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하는데요. E-2D 조기 경보기 등 다양한 자산과 방어 시스템으로 함대 전력을 보호하며 유연한 해상 전진 기지로서 미 해군에게 막강한 억제력과 전투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되기만 한다면 더 많은 함재기를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작전 능력을 통해 어쩌면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압도할지도 모르는 만큼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오늘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모두 10척이 건조되어 2050년까지 니미츠급을 대체하게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무리한 혁신 때문에 과연 그 많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주말트 구축함처럼 많은 수가 나오지 못하고 계획 자체가 취소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미 해군은 4번함의 이름을 CVN-81 도리스 밀러로 확정 지었는데요. 이를 보면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도리스 밀러는 진주만 공습 당시 전함 웨스트버지니아함의 조리병이었습니다. 영화 진주만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죠. 대공화기의 조작법을 전혀 배우지 않았음에도 침착하게 대공포를 사용해 공격해오는 상대편의 항공기 2대를 격침시키고 흑인 최초로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던 일반 수병인데요. 일반 수병 출신이 최초로 미국 항공모함에 이름이 되다니 신기한 일입니다. 전혀 훈련을 받지 못했음에도 침착하게 전과를 올린 도리스 밀러처럼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진정한 최강의 항공모함이 될 것인지, 지나치게 앞서간 기술들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태될 것인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는 몰라도 가까운 미래에 미 항모 전단을 위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항모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 항공모함의 함재기에 공중급유를 해줄 수 있는 공중급유기가 필수로 자리잡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캐터펄트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기식 캐터펄트 이멀스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이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진정한 최강의 차세대 항공모함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